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장이 어렵습니다. 장이 어렵고 또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고요. 하락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항상 그렇듯 이 영상이 특정 종목이나 투자처를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언급되는 종목들은 예시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실을 단수나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장 상황입니다. 요새 도대체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차분하게 한번 보기로 해요. 이게 지금 20일 날 나온 얘기인데요.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 전환했다. 사실 기사만 보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우리가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한번 자세하게 보자고요. 좀 줄어들었던 게 좀 늘어난 거에 불과하죠, 사실. 하지만 1금융권이 늘어났으니까 좀 긴장을 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같고요. 그런데 숫자만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디테일하게 애널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나온 그래프고요. 우리가 이걸 보시면 연체율이 보시면 이렇게 쭉 줄다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코로나 끝나고 22년부터 금리 상승해서 늘어나는 건데 늘어나는 패턴이 보면 좀 우려스러운 면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가계대출을 이렇게 그려보면 가계대출은 2017년 이후로 더 많이 늘었고 기업대출은 이렇게 보면 쏘쏘하죠. 네, 가계대출이 좀 늘은 게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변동폭으로 보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거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연체 잔액들을 보면 선을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뭐 크게 엄청나게 는 것 같진 않죠. 연체 잔액은.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면들이 존재하죠. 어디가 우려스럽냐 하면 자영업자들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죠. 그러니까 YOY 증가율이 굉장히 가파르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금리가 사상 최고로 빨리 증가하니까 YY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법인, 개인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 중에서 자영업자와 주택 조금 위험해 보이는 거죠. 주택 중에서도 보시면 신용대출이 위험한데 신용대출을 나이대로 보면 20대가 이렇게 연체율이 늘어났고 지금 좀 많이 늘어난 걸 보면 이렇게 60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층하고 아주 젊은 층, 약간 경제 취약층이 늘어나고 있는 건 좀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다른 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추이를 좀 봐야 되고 지금 저 숫자가 엄청나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뉴스 중에 또 재밌는 뉴스들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3일 전에 웨스팅하우스 소송이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K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소송이 각하되면서 주가들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항소한다는 기사에 원위치해버렸죠. 웨스팅하우스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저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자원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박문규 장관님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원전 수출부터 챙긴다라고 발표하셨고요. 또 계속 원전 기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 항소 대응한다. 수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터빈, 원자력 이런 데 간담회를 가지고 산업 생태계 지원 의지를 표명하셨죠. 왜 그러냐면 원전업계는 그동안 탈원전으로 매출이 30% 가까이 줄고 인력이 17%나 이탈해서 생태계가 위험해졌다. 우리가 이제 복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고
또 반도체주가 요 기사로 급락을 했죠. TSMC가 ASML의 노광 장비 도입을 미뤘다. 왜? 이게 경기 우려가 확산돼서 미뤘다. 요걸로 반도체주들이 폭락을 했죠. 그래서 요런 기사들도 또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면 화웨이 이야기도 있었고요. 화웨이가 자체 7나노짜리 생산한 것도 있었고, 삼성전자가 감산 규모를 더 늘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TSMC 3나노 공정이 성능이 좀 미비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주가는 하락했고요. 하나 리서치에서 반도체 관련된 코멘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좀 보면 AI 메가 트렌드다, 요런 리포트가 있었고요. 자세한 거는 하나증권에 가서 보시면 될 거고요. 저는 몇 가지만 찝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일반하고 AI를 구별하셨거든요. 그 비중이 AI용의 서버 유닛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AI D램도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SSD도 서버용은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고사양 AI 쪽은 굉장히 밝다. 그런데 이게 비싸서 약간 좀 걸림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AI 칩들이 가격 하락이 되면 오히려 HBM 수요도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되면서 AI 칩들이 엔비디아, AMD 나오면서 하락하면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HBM은 워낙 쇼티지라서 만들 수 있는 애들이 한정적이라서 고비용 구조는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번에 반도체 레거시에 관련된 코멘트도 하셨는데, 보시면 감산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고 레벨이, 그러니까 낸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감산하고 있어서 공급 축소 효과로 가격이 엄청 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수요 증가가 아니라 감산으로 인한 거라서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 좀 제한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등하는 그림, Y와 Y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의 감산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증가한다. 과거에도 상당 기간 낸드는 삼성전자만 거의 이익을 낼 정도로 아주 레드오션이었죠.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도 좀 잘하고 있고 삼성은 더 잘하고 있어서 요 시기가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온 중국 리포트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중국이 이제 저점을 통과해서 반등한다. 주택거래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내수해수 수출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재, 반도체, 화학 등을 선호한다. 결국은 인구가 많고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중국에서 경기가 턴해야지만 소비재, 반도체가 턴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재, 반도체, 화학도 한국에 연관된 산업들은 턴할 겁니다. 결국 중국이 여태까지 턴하지 못해서 반도체 수요가 제한됐던 것들도 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호주를 반도체 화학을 뽑으신 거고요. 이걸 보시면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팹리슨을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그러니까 2022년도에 마이너스였는데 2024년 플러스로 올라가고, 지금 메모리 부분도 이렇게 내년에는 엄청 올라가네요. 10%, 38% 이렇게 성장을 예측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성장률이 높은 것들만 골라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테크 같은 경우에 보면 87% 올라가고 28%니까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낮잖아요. 은행은 쏘쏘하고요. 항공은 어마어마하네요. 마이너스에서 100%, 200%. 그러니까 여행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세 자릿수 125%인데 올해 14%, 내년에 27%. 그러니까 성장률이 좋긴 한데 2022년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거죠. 화학은 마이너스 26, 7, 30%. 즉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턴하는 그림들이 석유화학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뭘 사야 되는지 보이죠? 석탄들은 뭐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것대로 간다면 이분들이 얘기했던 게 소비재 반도체 화학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또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제일 수입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런 부분들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또 지난주에 쇼킹했던 기사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신영 자산에서 지금 올 초에 5,500이었는데 보험사 1,400억 그리고 국민연금 3,000억이 모두 회수돼서 지금은 약 300억 정도로 줄었더라. 가치투자 대표 주자인 신영의 위기를 갔더라. 그리고 또 이런 걸 보시면 B는 그린푸드하고 F&F 한솔케미칼 실적 성장 대비 저평가주를 매입했다더라. 이런 기사들도 있었고요. 요건 한번 보시라는 거지 종목 추천 아닙니다. 그 다음번에 아주 슈퍼리치한테 뭘 살 거니 하니까 전기차 2차전지가 높다고 얘기를 했고요. 기대 수익률을 보면 성장주가 50%, 가치주 26%, 배당주 15% 이렇게 돼 있고요. 올해 한 해 기대 수익률은 10%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슈퍼리치인데 이분들이 사업해서 100억을 갖고 계신지 다른 걸로 해서 100억을 모으신 건지 주식 투자를 해서 모으신 건지 보면 주식 투자로 모은 것 같진 않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보자. 이분들은 2차전지, 반도체, 대표적인 성장주, 한국의 수출 성장주들을 꼽으셨고요. 이제 기대 수익은 그렇게 됐고 유망 국가는 미국, 그다음에 한국입니다.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자, 또 재밌는 기사가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탈리아가 원전 부활에 시동을 걸었다. 탈원전 1호 국가다? 이런 국가. 이러면 검증해야죠. 왜 너희는 탈원전 1호 국가였고 도대체 원전이 얼마나 있었니? 이건 검증해야 되죠. 여기가 원전이 4개가 있었습니다. 150메가, 150메가, 860메가, 260메가. 큰 거는 좀 없었죠. 이 나라가 왜 탈원전 국가냐면 1958년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58년도에 이걸 지은 거예요. 그 다음번에 64년도 지었고 이렇게 되게 앞서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원전 사고가 몇 번 났잖아요. 체르노빌도 났고 미국에서도 났고 그 이후로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전면 금지, 폐원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이 없어요. 이런 나라도 지금 원전을 도입하고 있다. 이게 저한테 이제 눈에 띄었던 기사였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도대체 유럽은 어떻게 할 거야? 작년에 원전을 좀 친환경적인 것처럼 조건부 승인을 했잖아요. 그럴 때 뭘 했는지 찾아보면 좀 까다로워요. 폐쇄형 연료 주기를 해야 되고 2045년까지 기존 최고 기술을 적용해야 되고 2040년까지 원자력 시설의 수명 연장을 위한 개선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냥 해준 게 아니라. 그리고 더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3세대 신규 원전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도입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처분 시설을 갖춰야 되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놔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고준위 폐기물은 누구만 갖고 있냐? 스웨덴하고 핀란드 정도만 있다. 이 나라도 30년이 걸렸다. 그리고 사고 저항성 핵 연료는 아직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건들이 좀 있죠. 이런 기사들이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지 또 찾아보면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이 되게 미뤄지고 있다라는 게 9월 20일 기사입니다.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게 안 되면 지하 연구용,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것부터 먼저 짓자. 그리고 2060년 방패장 가동 목표로 하자.
아까 30년 이상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2030년 전에 고준위 방패장을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는 지금 골치 아프죠. 왜냐? 사용 후 핵연료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많아지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다 쓰고 난 핵연료를 지금 임시 시설에 보관 중이지만 이게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기사들이 막 나와서 한번 업데이트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급하게 뭔가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번 주에 나왔던 주식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